아버지! 금고가 텅 비어 있어요! 절망에 찬 비명이 고급 저택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활짝 열린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가 쌓아 올린 수백억 원의 재산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큰아들 김재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둘째 딸 김소영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막내딸 김민주는 미친 듯이 금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녀석들이 찾는 게 이거냐? 뒤에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에 세 남매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기부 증서를 들고 서 있는 아버지 김정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기부 증서를 흔들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했다. 네 녀석들이 그토록 찾던 돈 말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탐욕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뒤엉킨 한 가족의 뼈아픈 이야기가, 한 아버지의 쓰라리면서도 현명한 마지막 선택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감동의 드라마를.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는 이른 아침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넓은 거실에는 그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였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쓸쓸한 눈빛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또 혼자구나. 중얼거리며 김정수는 준비된 아침 식사를 바라봤습니다. 가정부 이순심 씨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반찬들이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혼자 앉은 모습은 마치 거대한 빈 공간에 떨어진 작은 점 같았습니다. 김정수는 3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호라비가 된 이후 줄곧 이런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조차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지만 가족 앞에서만큼은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지만 김정수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혁이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소영이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을 테고 민준이는 창업 준비한다고. 하나하나 자식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김정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정수는 2층에 있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기념품들과 사진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 그리고 사업 초창기의 모습들이 시간의 흐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재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금고였습니다. 독일제 고급 금고로 그의 평생 재산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그리고 각종 귀중품들이 들어있는 이 금고는 그의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정수는 금고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최근 들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정수는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그의 저택 주변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는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손자까지 모든 모습들이 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30년 전만 해도 그도 아이들과 함께 이 공원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소영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그리고 막내 민준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업이 바빠도 주말만큼은 꼭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졌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모든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서로 다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김정수는 다시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순심 씨가 준비해둔 저녁 식사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러웠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문득 자식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재혁이는 2달 전 추석 때, 소영이는 석 달 전 어버이날 때, 민준이는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모두 형식적인 만남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저 의무감으로 찾아와 잠깐 앉아 있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식사를 마치고 김정수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해서 자식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오직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김정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또 다른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누군가 전화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김정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사건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는 김정수의 세 자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의 목적은 가족의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김재혁은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그는 항상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둘째 딸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에 민감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녀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막내 아들 민주는 3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창업을 꿈꾸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누나를 번갈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재혁이 먼저 화두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소영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뭔가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서재에 있던 물건들도 많이 줄어들고 평소와 달리 계속 금고 쪽을 쳐다보시더라. 재혁의 말에 민준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우리한테 자주 연락하려고 하시잖아.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소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무슨 병이라도 있으시는 건 아닐까?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어?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건강검진 결과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거든. 예전에는 다 알려주셨는데. 재혁의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사실 나는 요즘 정말 돈이 필요해. 투자받을 뻔했던 일이 무산되면서 완전히 막막한 상황이야. 빚도 좀 있고 나도 마찬가지야.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급해. 재영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야. 내 자리도 위험한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어. 집 대출금도 상당하고 세 남매는 모두 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김정수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금고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동산 포함해서 수백억은 될 거야. 현금만도 최소 50억 이상일 거야. 소영이 답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 거냐는 거지. 그리고 유언장은 써놓으신 건지도 모르겠고. 민준의 말에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게 어떨까? 뭘 알아본다는 거야? 금고 비밀번호 말이야. 재혁의 말에 소영과 민준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니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거야.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잖아. 그런데 금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재혁의 논리에 다른 두 사람도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내려고? 소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자주 찾아뵙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물어보는 거야. 혹시 뭔가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집에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금고 주변을 살펴보자. 비밀번호 메모해 놓으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소영이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서. 속이는 게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만약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혁이 소영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장 급한 상황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거라면 미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 민준의 말에 소영도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과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절대 아버지께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소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역할을 나눠보자. 재혁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경제적인 대화를 자주 해볼게. 요즘 투자 상황이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 건강검진 결과나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신지 물어보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소영이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 집에 자주 가서 청소나 정리를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서재 주변을 살펴볼게. 민준도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 계획에 대한 확신을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절실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어떻게 하지?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실 거야. 재혁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시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민준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남매의 은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곧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재혁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서둘지 말자. 자연스럽게 천천히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 잊지 말고. 알겠어, 형. 응, 조심히 하자. 세 남매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숫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계획을 세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고, 김정수는 처음에는 자식들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재혁은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를 찾아와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부동산도 많이 불안하고, 혹시 아버지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계세요? 김정수는 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금고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건강 관련 이야기로 접근했습니다. 아버지, 정기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혹시 몸에 이상은 없으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고 하던데. 중요한 서류나 그런 것들 정리는 해놓으셨어요? 김정수는 딸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진짜 의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집안 청소를 도와드린다며 서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서재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먼지도 쌓이고 그러니까. 김정수가 외출한 사이 민주는 서재 곳곳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달력, 메모장, 심지어 금고 주변까지 살펴봤지만 비밀번호와 관련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 남매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혁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재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수는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5천만 원 정도만. 재혁은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아무 말 없이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혁은 아버지가 금고를 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는 재혁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소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서요. 남편이 새 일을 구하기 전까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니? 3천만 원 정도면. 김정수는 딸에게도 흔쾌히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고를 여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역시 창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투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인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김정수는 막내 아들에게도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김정수는 자식들의 요청에 따라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진짜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금고 전체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상황이 답답해진 세 남매는 다시 만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재혁이 초조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우셔. 절대 금고를 우리 앞에서 열지 않으시려고 해.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아예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그건 너무 직접적이야. 의심받을 수 있어. 재혁이 반대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버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걸로 추측해볼까? 소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그 방법도 있지. 어머니 생신, 결혼기념일, 우리들 생일. 재혁이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세 남매는 함께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김정수는 자식들이 모두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니? 다들 함께 와서.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재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남매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결혼하실 때 이야기 다시 들려주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기꺼이 옛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세 남매는 중요한 날짜들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준이 재빨리 서재로 향했습니다. 재혁과 소영은 망을 봤습니다. 민준은 금고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부모님 결혼기념일, 자신들의 생일. 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안 되네. 민준이 포기하려는 순간 김정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금고에서 멀어져 책꽂이를 보는 척했습니다. 민준아, 뭐하니? 아, 아버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나 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김정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또다시 아버지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수가 낮잠을 자는 시간을 노려 본격적으로 금고에 도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정수는 점심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세 남매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재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할 만한 모든 숫자를 다 써보자. 그들은 20분 동안 온갖 숫자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니? 뒤에서 들려온 김정수의 목소리에 세 남매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수는 언제부터인지 서재 문 앞에 서서 자식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저희가. 재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정수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설명해 보거라. 김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고 그는 홀로 남겨진 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정수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아내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재혁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함께 공을 찼던 기억, 소영이가 피아노를 배우며 작은 손으로 열심히 연주하던 모습,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며 아빠에게 선물한다고 자랑스럽게 내밀던 순간들. 그때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원했지 돈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김정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그는 점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원하면 돈을 주었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돈으로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는 항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아버지를 돈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수는 문득 지난 몇 주간의 자식들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찾아온 것, 이상하게 관심을 보인 것, 경제적인 이야기를 자꾸 꺼낸 것.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김정수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돈의 힘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아이들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김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뭔가 해야 해. 그는 책상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그리고 금고 안의 현금과 귀중품까지 총 560이요.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의 규모였습니다. 김정수는 이 숫자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이 내 아이들을 망쳤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다면? 만약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면? 김정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간간히 기부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 기부. 검색 결과에는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유명한 부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해보자. 김정수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들에게는 상의해 보셨나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재산이니까요. 김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기부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김정수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기관과 교육기관에 기부하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을 조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제 공개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식들이 다시 금고를 열려고 할 때입니다. 김정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기부를 먼저 진행하되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할 때,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혹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할 수 있을지. 하지만 김정수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과 기부처를 오가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해오면 친절하게 응답했고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행동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김정수의 모든 재산이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교육기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금고 안의 현금과 귀중품까지 모두 기부되었습니다. 이제 김정수에게 남은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와 생활비 몇 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정수는 자식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접근해 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부를 완료한 지 며칠 후 김정수는 예상했던 대로 자식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일로 인해 잠시 뜸했지만 결국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재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전화 너머 재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김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네요. 재혁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찾아뵐게요. 정말 뵙고 싶어서요. 김정수는 재혁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자식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소영도 비슷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지 건강만 걱정했던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했네요. 앞으로는 그런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찾아뵐게요.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었네요. 세 자녀 모두 같은 패턴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한 다음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그들의 계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주말이 되자 재혁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김정수는 평소와 똑같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재혁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그보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네,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지난번에 도와주신 덕분에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혁의 말과 달리 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그는 퇴직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5천만 원도 이미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건강에는 이상 없으시죠?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런데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들이나 그런 것들 정리는 해놓으셨어요?
재혁의 질문에 김정수는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같은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도 알아놔야 할 것 같아서요. 김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 그렇긴 하지만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소영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지. 너는 어떠니? 저는 많이 힘들어요. 남편 일도 잘 안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소영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김정수의 반응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위로의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또 좀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정말 급해서 1억 정도만. 소영의 요청 금액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김정수는 딸의 탐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억이나? 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김정수는 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의 새로운 사업 투자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김정수의 대답에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려우면 항상 도와주셨는데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김정수의 말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거든요. 민주는 흥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래, 어떤 건데? AI 관련 스타트업인데요. 정말 전망이 좋아요. 초기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어요. 김정수는 막내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도록 아직도 허황된 꿈만 쫓고 있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요. 5억 정도면. 민준의 요구 금액은 더욱 컸습니다. 5억? 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정수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세 자녀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니? 김정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투자 타령이야? 차라리 안정적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 저는 꿈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꿈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지. 김정수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꿈을 지지하며 돈을 내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자녀는 다시 모여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평소와 완전히 달라.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예전 같으면 바로 도와주셨을 텐데. 소영이 동의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신 건 아닐까?
민준이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성격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재혁이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소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리고 만약 정말 급하면 재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이야. 그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세 남매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정수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그들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정수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세 자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다들 왔네. 무슨 일이야? 김정수는 자식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모두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재혁이 대표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뭔 이야기인데? 아버지, 저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모두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각자 사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김정수는 자식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움이라니?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요. 재혁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상당해요. 최소 5억은 있어야 당분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밀리고 있고, 저도 최소 3억은 필요해요. 소영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30대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확실한 사업 기회가 있는데 초기 자금이 10억 정도 필요해요. 민준까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김정수가 간단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미리 상속을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속? 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라면 지금 필요할 때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김정수는 자식들의 요구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생각이니? 아버지,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소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김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김정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세 자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금고에 있는 돈이요.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재혁도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정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이 아닌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니? 김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김정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냥 당분간 좀 도와달라는. 도와달라고? 도움이 아니라 요구 아니야? 김정수는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따라와 보거라. 세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갔습니다. 김정수는 금고 앞에 서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궁금했니? 김정수가 금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김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6자리 숫자가 입력되었습니다. 세 자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민준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궁금하니? 네. 세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알려줄게. 김정수는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98704223. 이게 뭐예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처음 만난 날이다. 김정수의 답에 세 자녀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금고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금고를 열어주세요. 재혁이 재촉했습니다. 그래, 열어줄게. 김정수는 금고의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무거운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세 자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과 귀중품들이 가득할 금고 안을 상상하며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텅 비어 있네?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금도 귀중품도 중요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정수는 침착하게 봉투를 꺼내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네. 그게 뭐예요? 소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뭘까? 김정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세 자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금고 안에는 엄청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봉투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어디에 있어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돈? 김정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아, 그건 말이구나. 김정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하니?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세 자녀는 거의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김정수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알려줄게. 김정수는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것은 기부증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혁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부증서야. 김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부증서라니. 무슨 기부증서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증서다. 김정수의 말에 세 자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 562억 원 전부를
사회에 기부했다. 김정수는 기부증서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300억 원은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에, 주식과 채권 200억 원은 교육소외계층 장학금으로, 그리고 현금 62억 원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세 자녀는 김정수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재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농담으로 이런 일을 하겠니? 김정수는 기부증서를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을 받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소영이 소리를 지르며 기부증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니? 김정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저희 것인데. 너희 거? 김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언제부터 내 재산이 너희 것이었니? 그게 나중에 상속받을. 재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속? 누가 상속해준다고 했니? 김정수의 질문에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정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너희들 때문이야. 저희 때문이요? 그래. 너희들이 이 금고만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걸 말이야. 김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니? 세 자녀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너희들이 한 행동을 다 지켜봤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를 속이려고 했지. 그리고 오늘은 아예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김정수의 말에 세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건강은 어떤지 진심으로 물어봤니?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니?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니? 김정수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니? 저희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소영의 고백에 재혁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김정수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돈은 이미 다 기부했다. 아버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나요? 재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 그리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다. 김정수의 단호한 대답에 세 자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제까지 아버지한테만 의존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살아보거라. 김정수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소영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하다고? 김정수가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금고로만 보는 게 너무한 거 아니니? 소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이제 알겠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구나. 김정수의 말에 세 자녀는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김정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워야 할 때야. 김정수는 서재 책상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진짜 선물이야. 김정수는 봉투를 열어 3개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각자 하나씩 가져가거라. 세 자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읽어보거라. 재혁이 먼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혁아, 너는 내 첫째 아들이다.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에게 일만 가르쳐주고 사랑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보자.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을 찾아보자. 소영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소영아, 너는 아버지의 소중한 딸이다. 네가 어릴 때 피아노 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때 너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피아노를 쳤지.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찾아보자. 민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막내지만 가장 꿈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에게 현실적인 성공만 강요했구나. 이제는 진짜 네가 원하는 일을 찾아보자. 돈보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말이다. 세 자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재혁과 민준도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김정수는 자식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다. 너희들은 내 소중한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이다. 김정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돈은 다 없어졌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정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자식들 중 누군가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혁은 결국 회사에서 퇴직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점에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옛날 이야기책을 사가셨어요. 손자에게 읽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재혁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김정수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소영도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이전 사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빵 드셔보세요. 소영은 아버지를 위해 직접 만든 빵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다. 우리 소영이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제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쿠키 만들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가 생각나서 베이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소영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창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진짜 적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준 그림을 그려왔어요. 민주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왜 그동안 돈만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세 자녀 모두 이전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영의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하셨어요? 손녀 민서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뭔지 아니?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야.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김정수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럼.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워.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김정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562억을 기부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얻었다. 김정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했어요. 내일 서점에 새로 들어온 책 중에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게 있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사랑해요. 이어서 소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새로 만든 케이크 가져갈게요.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건강하세요. 민준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가져갈게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김정수는 자식들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김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김정수가 기부한 돈으로 설립된 교육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께서 기부해 주신 덕분에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장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김정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영이 아버지의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김정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만했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돈만 쫓아다니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소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네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 김정수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그 순간 김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562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김정수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역의 서점은 동네 명소가 되었고 소영의 베이커리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정식으로 교육학을 공부해서 아동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김정수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뭐예요, 아버지? 사실 처음에 기부를 결심할 때는 너희들에게 화가 나서였어. 너희들을 혼내주고 싶어서였지. 자식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정말로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니까. 아버지,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에게 남겨줄 건 이 집 하나뿐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남겨주었다고 생각해.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잖니.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김정수는 자식들과 손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만 기억해라. 그날 밤 김정수는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정수 아버지의 선택은 겉보기에는 가혹해 보였지만 결국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김정수 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분명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열라디오였습니다.